한일 관계는 여전히 틀어지기만 하고 정부는 일단 국제기구의 상식에 시시비비 판단을 맡겨보고자 합니다. 이 와중에도 국회는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우리 대표단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할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 참석해 여론전에 나섭니다.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전체 의석 중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하는 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임기 안에 개헌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 대학생 등 20대 6명이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며 불매 대상 제품 수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지만 추경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반년 가까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끝에 풀려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합차가 전복돼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요리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파는 일부 유명 식당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당 내부 위생과 재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내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이례적으로 고위급 정부 인사를 파견한 만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드디어 내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열립니다.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입니다. 현재 이곳은 한국보다 7시간 느려서 오후 3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일반 이사회를 앞두고 아직은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내일 이곳에는 전 세계 164개 대사와 관계자가 모이는 일반 이사회가 열립니다. 강요 회의를 제외하고는 이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 요청으로 마련됐고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쯤,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나 새벽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측 대표단이 제네바로 출발을 했는데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라는데 우리 측의 전략은 뭡니까? 네, 우리 측 대표단 인천공항을 통해 이곳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곳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튿날 곧바로 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 이사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구속력 있는 조치나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측은 내일 일본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하고 조치 철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본 측이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내용이 이번 수출 규제와 모순됨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측은 어떻게 반박해 나올까요? 네, 이에 맞서 일본 측도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바로는 일본 시각으로 오후 2시쯤 제네바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일본 측이 우리가 지적한 부당성에 대해 반박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우리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예정인데 또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초 주장대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일반 이사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WTO 제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WTO 제소를 앞두고 열리는 일반 이사회인 만큼 이번 기회에 국제 여론을 살피고 또 제소 준비 절차를 시작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본의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분쟁화되면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일본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수단인 만큼 되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실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최종 결정까지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 앞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누가 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은데 일본 아베 내각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 문제,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도 배경이 됐을지 모른다고 말해서 사실상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今回の G20 では、自由貿易を首脳宣言に盛り込んだ、ばかりでしたけれども、このタイミングで規制強化に踏み切ったのはなぜだったんでしょうか。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損なわ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누가 들어도 일본의 수출 제재의 이유가 징용 문제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징용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안전 보장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이례적인 설명회를 자청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스가 장관 외에도 제재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상이 판박이 말을 했고 규제 이유를 설명하는 홈페이지 문구와도 거의 일치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부인하면서도 배경에 그런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징용 문제와 보복 조치의 관련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제도상의 문제를 들먹이며 이 부분도 제재의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한국에서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어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는 보복이 아니라 문제는 한국에서 비롯됐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危機管理当局間でもですね、我が国の申し入れにもかかわらず3年間にわたって協議が行われない。 안팎으로 나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수출 심사에서 우대를 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맹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 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정치적 분쟁에 통상 수단을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참의원 선거 승리로 정치적 장악력을 얻은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껏 여러 산업에서 일본을 극복하고 추월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 소비와 관광에 동참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장기화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주의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의 우위 확보는 필수라며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해법으로 혁신 창업을 꼽은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타격 대상이 된 부품과 소재 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대기업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의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내 소비와 관광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최근 국민 사이에 불붙은 일본 불매 운동을 내수 진작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아베 일본 총리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수출 규제 조치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강제징용 문제와 근거 없는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 등 일본의 문제 제기에 대해 늘 분명하게 답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의 미래 협력을 위해선 일본 정부가 최소한에서는 지켜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참의원 선거를 끝낸 일본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 제안하면서 종속적인 무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 전반의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의 조치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회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울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 지원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안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사죄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입니다. 대학생들이 영사관 건물 밖으로 줄지어 뛰어나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펼쳐듭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비판하며 영사관 정원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겁니다. 같은 시각 영사관 밖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며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기습 시위는 우리 경찰이 영사관 안으로 진입해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끝났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적 죄를 사죄하지 않고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영사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인이라도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으면 안에 있는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대학생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는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임원의 발언과 관련해 유니클로 본사가 공식 사과문을 내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일본 맥주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불매 대상 제품도 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니클로가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 리테일링과 한국 법인인 FRL 코리아 공동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사과문에서 이들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본사 임원의 발언으로 한국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매운동 영향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을 오래가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는 부족한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닷새 전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게 아닌 만큼 공식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과문은 일본 본사 야나이 다다시 회장에게 한국 불매운동의 심각성이 보고된 뒤 적극적인 대응 지시에 따라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의 공식 입장문으로 지금 홈페이지까지 다 올라간 내용이잖아요. 확실히 이제 회장님께서 보시고 승인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다 해서 진행된 건은 맞는데 그러나 거듭된 사과에도 시민들은 이미 늦었다.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본다는 싸늘한 반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뭐 입장을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더 안 좋게 보이고 뭐 그 전에 있던 마음 그런 거 변함없습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뒤 매출이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클로뿐 아니라 일본 소비재에 대한 불매운동은 더욱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한 대형마트에서 일본 맥주 매출은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면서 30% 넘게 빠졌고 편의점에서는 한 달 전보다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라면과 소스, 나또 등 일본 식자재 매출까지 줄어드는 등 불매 대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추진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한 아베 일본 총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야권의 협력을 호소하며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추진할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기존 의석을 포함해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입니다. 전체 의석 중 3분의 2이자 개헌 발의선인 164석에는 4석이 부족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이 불가피한 아베 총리로서는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이후 기자회견에서 2021년 9월까지인 남은 임기 동안 헌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令和の時代にふさわしい憲法改正案の策定に向かって衆参両院の第一党として我が党は今後強い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く決意であります。 그는 선거 하루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야당 의원 중에도 적어도 개헌 논의는 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고 말하고 개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이지만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민당에선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 유신회는 물론 국민민주당 일부 의원에도 내심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구조에 자유대의 존재를 명기해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당일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7.5%로 40.8%의 찬성 의견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마땅한 대항마가 없어 사실상 일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구속 179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보석 조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훨씬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법부 전직 수장이 반년 가까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끝에 풀려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은 재판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주거 제한 등의 조건 없이 자유의 몸으로 재판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도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보석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인 이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가벼운 조건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석방보증금이 3억 원으로 이 전 대통령의 10억 원보다 적고 보석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면 129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한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에는 외출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과 변호인 말고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접촉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사흘 이상 여행도 가능하고 접견과 통신 등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보석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석방을 앞두고도 보석을 신청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구속 취소를 요청해온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부가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풀려났지만 핵심 증거 채택을 놓고 다투고 증인들도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전략을 좀 쓰고 계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지연시킨 끝에 석방돼 재판받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자녀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용해 자녀 채용 특혜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자녀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아온 김성태 의원을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당시 이석재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석재 회장 적용 채택을 하면 우리 최고위원이 사기를 공개하셨으니까 왜 채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 전 회장은 KT를 위해 힘쓰는 김 의원을 위해 딸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은 채 절차를 뛰어넘어 부정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마를 대가로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얻어냈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부정 채용을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처분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자신의 혐의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의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수사자문단 검토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을 받았다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응집 강원랜드 전 사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들 3명에 대해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당직자 노모 씨를 통해 최응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금품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삼척 고갯길에서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탄 승합차가 뒤집혀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새벽부터 밭일하러 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는데 사고 직후 외국인 3명은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 풀밭에 승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아비규환으로 변한 현장에선 부상자들이 쓰러진 채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승합차는 처참하게 구겨졌고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도로 주변엔 파편과 탑승자들의 물건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전 7시 반쯤 삼척시 가곡면 고갯길에서 승합차가 뒤집혔습니다. 극커브 내리막 구간에서 옹벽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승합차입니다. 운전석 쪽 옆면이 반대쪽보다 긁힌 흔적과 함께 파손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내국인 7명과 외국인 9명 등 16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자를 포함한 내국인 2명과 외국인 2명 등 4명이 숨졌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거기 우여먹었더라고요. 그냥 막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더니 아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자마자 그 삽시간 A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 3명은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지금 3명이 도로를 걸어갔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뭐 추정을 한다 그러는데 탑승자들은 새벽부터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 경북 봉화로 쪽파 파종을 하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분간하지 못했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생사가 갈린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차 안에 갇힌 다른 부상자들을 구조한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출발한 지 6시간여, 좁은 차 안에서 16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루했던 차 안은 부분 내리막길에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운전석 바로 옆에 앉았던 생존자는 내리막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싶던 순간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우여먹었더라고요. 그러자마자 그 삽시간 A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가 간신히 눈을 떠보니 차가 뒤집힌 상황. 부상이 덜한 사람들이 차 밖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령인데다 사고 충격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던 부상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나 좀 꺼내줘. 당신이 죽고 싶어서. 누군가 뒤집힌 차로 돌아와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저기 외국에라 들어다가 가드레 밑에다 내놔줘. 차에 타고 있던 16명 가운데 4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일부는 거주 지역인 충남 홍성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사고는 순식간에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제주 지역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때 시간당 강수량이 66mm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7월 기준으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렌터카 주차장입니다. 밀려든 빗물에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사무실은 모두 물에 잠겼고 렌터카도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2시간여 만에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오전 5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고 6시에는 벌써 한 타이어 3분의 1 정도가 차고 있었고 갑자기 비가 더 와서 타이어 위쪽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한 100대 정도 빼고. 업자들은 당국의 떠넘기기와 늑장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상수도 본부는 용담 이동 동사무소로 떠넘기고 양수기를 갖고 왔는데 양수기는 5개 정도 갖고 왔는데 다 고장 나가지고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매년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근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수기 계속 퍼도 4시간 이상대로 지금 물이 안 빠져서 겨우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문제점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제주시 지역에는 3시간여 동안 108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시간당 66mm의 폭우가 쏟아져 7월 기록으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제주에서는 주택과 도로, 상가 등 30여 건의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싱가포르 해협 인근을 지나가던 우리나라 화물선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원이 폭행당하고 현금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에서 옥수수를 가득 싣고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해 인천항으로 향하던 44,000톤급의 국적 화물선 CK 블루베로. 새벽 4시 25분쯤 해적들이 탄 스피드보트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화물선에 접근했습니다. 해적 7명은 화물선을 정지시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스피드보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접근해갖고 이제 긴 사다리 이용해서 이제 넘어오는 건데 밤에 야간에 그 아주 소형 보트나 레이더 뭐 이런 걸 추적 안 되고. 화물선에 탄 해적들은 현금 13,000달러와 선원들의 휴대전화, 옷가지 등을 빼앗은 뒤 30분 만에 보트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장 이모 씨와 2등 항해사 등 2명이 해적에게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선 선사는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인 18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화물선은 목적지인 인천항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들에 대해 해적 사고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앞서 YG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양현석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이 관련자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를 출국 금지하거나 공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YG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에 이어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대상자는 이른바 정마담 등 유흥업소 여성 2명, 그리고 성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인 사업가 조 로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 로우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고 이때 정마담을 통해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조 로우의 호화 유럽 여행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양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관련인 진술과 지출 내역 등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매매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달 가까이 내사를 벌인 이후 정식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 전 대표의 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를 2달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낸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국회 예결특위가 심사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빈손으로 6월 국회를 마무리하고 사흘 만에 다시 만났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과 조건 없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국회 파행 속에 친일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며 정부 여당의 대일본 총력 대응을 방해하는 엑스맨을 자청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 파리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걷어찬 것은 민주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친일파로 매도하며 국회를 또다시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끌고 가면 무너지는 경제도 일본의 경제 보복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렵사리 추경안 감액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증액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야당이 증액된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응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추경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8천억가량 증액 요청이 있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구두로 물었더니 중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약 2,700억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반복되는 여야 협상 결렬에 이어 추경안 심사까지 멈추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안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SNS를 통해 전방위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무도한 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수석은 다만 이번 글을 끝으로 당분간 일본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관한 폭풍 SNS로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청구권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비방하는 것은 무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선 드물게 SNS를 활발히 활용해온 조 수석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9일 동안 무려 40여 건의 글을 남겼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경제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규정해 야당의 반발을 낳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총선용 반일 감정 주장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조 수석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호소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SNS 활동을 옹호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선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일본 정부의 태도와 추가 조치 여부 등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당 혁신위를 둘러싼 바른미래당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또 한 번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공개 회의에서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는 것도 모자라 몸싸움 끝에 119 대원까지 출동하는 추태가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 당권파인 임재훈 사무총장이 유승민 의원 등 당내 바른정당계를 켜는 비판 발언을 쏟아냅니다. 주대한 전 위원장 등 당 혁신위 관계자들을 만나 손학규 대표 퇴진을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당내 유력 인사가 현역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혁신위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은 혁신위의 독립성 침해로 보여질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공격 대상이 된 바른정당계 의원과 일부 혁신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가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이게 말씀입니까 지금 총장님? 누가 유력 인사를 대변했다는 겁니까? 예? 혁신위원장은 나도 만났어요. 나도.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자 주대한 위원장 말하세요. 주대한 위원장 잠깐. 박지선 대표도 만나고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회의가 끝난 뒤 손 대표 측과 일부 혁신위원들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119 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손 대표 측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혁신위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중대한 당원 당규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른정당계에서는 당내 여러 개파 인사들이 모두 혁신위 측과 만났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오히려 당내 분란을 가중시킨 임재훈 사무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임재훈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손학규 대표께 요구합니다. 해임시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의 배후는 당대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의 극한 분란은 민주평화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곳곳이 자리가 빈 최고위 회의에서 반대파가 당원의 뜻에 반하고 있다면서 돌아오라고 촉구한 데 이어 한 최고위원은 반대파의 좌장격인 박지원 의원의 정계 은퇴까지 요구했고 반대파인 대한정치연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이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당내 권력투쟁에만 여념이 없다며 정 대표를 우물한 개구리에 빗대면서 사실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예정된 개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런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방송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자유령 사립고,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청문에서 재지정 취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청문장에 들어서는 자사고 관계자들은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청문위원들의 무표정 앞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한 자사고로서는 절박한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동의 신청 전 마지막 소명 절차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끝난 청문 절차에 서둘러 교육청을 빠져나갑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청문을 직접 참관한 학부모 대표는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 어른들의 그 잣대로 만들었다 부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청문으로 재지정 탈락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2014년과 달리 교육부 방침에 따라 청문에서 지정 취소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흘간의 청문이 끝나면 오는 26일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자사고들은 평가가 불공정할 뿐 아니라 청문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효균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의 70% 이상 세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작은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모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것은 아니며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린 경우에도 대부분은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자의 80%는 무증상이고 20% 정도에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증상 발생하는 사람의 10% 내외가 사망하고 그다음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합병증을 앓게 된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뇌염입니다. 국내에서 일본 뇌염 환자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0명가량 발생해 평균 2.7명이 일본 뇌염으로 숨졌습니다. 일본 뇌염은 접종으로 감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일터가 축사 주변일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가정에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색의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같은 마라 요리가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마라 요리를 파는 식당들을 점검해봤더니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마라탕 전문 식당의 조리실입니다. 조리실 후드에 기름때가 시커멓게 붙어 있습니다. 요리하면서 나오는 유증기가 달라붙은 건데 오랫동안 방치하면 음식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름때들이 많이 있네요. 기름때는 잘 청소하기 힘들어서 안 하신 거예요? 서울의 또 다른 유명 마라탕 전문 식당 조리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설거지 상태가 엉망이고 이런 곳에서 만드는 음식을 먹어도 될지 의문이 절로 듭니다. 3개월 정도 됐어요, 청소 안 하신지? 요 사이에 보면 지금 뭐 기름때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붙어 있네요. 마라탕에 들어가는 건두부를 생산하는 업체 내부입니다. 선풍기는 먼지 투성이이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은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두부를 짜내는 면포도 지저분한 상태로 널려 있습니다. 이 업체는 두부 생산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호도 임의로 바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등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등 3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만기 시 100% 환급을 내세워서 광고하는 상조 상품들이 많은데 유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실제로는 만기가 지난 후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터무니없이 긴 기간을 만기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할 때 원금이 보장되는지는 무척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조 상품 광고에서 만기 시 100% 환급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를 충족하고도 실제로는 기간이 더 지나야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선수금 100억 원 이상 50개 업체를 조사해보니 소비자가 약속한 납입금을 모두 내고도 위약금 없이 환급받으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치 기간을 두도록 약정한 상품이 59개나 됐습니다. 또 일부 상품은 납입 기간을 32년이나 설정해놓고도 만기는 여기서 1년을 더해 가입 후 무려 33년이 지나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마의자 등의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조 상품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상조 회비는 법적 장치로 보전받을 수 있지만 가전제품은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업체는 만기 100% 환급 조건으로 고객을 모았다가 만기 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바람에 4만여 명이 114억 원 피해를 봤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만기 환급금을 더 늦게 지급하는 약정이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마을 헛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곧 어머니로 의심되는 30대 여성을 찾아냈고 이 여성은 아기를 버린 이유와 과정까지 자백했는데 DNA 조사 결과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자 간호사가 담요에 쌓인 영아를 황급히 하나 내립니다. 얼마나 급한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과 복도를 뛰어다닙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영아는 지난 11일 경남 밀양의 한 주택 헛간 오물더미에서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탯줄까지 붙은 신생아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어머니로 의심되는 30대 여성을 찾았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며 유기한 가정까지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DNA 대조 결과 엄마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대를 차고 학교에 안 가는 10대 딸이 의심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허위 자백을 했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딸이 범행을 했을 것 같아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여성의 딸을 조사해보니 영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우울증과 연극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혹은 연극성 성격장애로 불리는 그러한 유형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받는 상황이나 그리고 타인을 조정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많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원점으로 돌리고 CCTV와 탐문 수사를 확대해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영아의 진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 군이 차세대 대형 수송함을 만드는 사업을 최근 승인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다니며 작전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항공모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해상 전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 독도함입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진수했을 때 주변국에서 경항공모함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전투기를 싣고 다니며 작전을 펼 수 없다는 게 한계였습니다. 지난해 후속함인 마라도함이 나왔지만 오스프리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 2대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소한 F-35 브라보 정도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함정을 키우고 갑판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독도함을 개조 또는 개량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우리 군은 몸집을 키운 새로운 형태의 전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합동 참모회의를 열고 해군에서 요구한 차세대 대형 수송함 사업을 승인한 겁니다. 배수량 3만 톤, 비행갑판 250m 규모로 경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일본 이즈모함보다 크게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전투기를 따로 싣는 복층 구조의 경납고와 섭씨 500도 이상의 열을 견디는 특수 갑판도 갖추게 됩니다.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전력화 목표는 2030년. 향후 국방 중기 계획으로 전환되면 함정 건조 예산만 3조 원, F-35B 등 함재기 구매에 추가로 2조 원 안팎이 필요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미 측에서 군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방한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모레 국방부를 방문해 정식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방문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간 긴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볼턴 보좌관과 고노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스마트폰, TV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결정에 따른 한일 간 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류 톱스타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결혼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마무리됐고 이제 각자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세계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송혜교 측 소속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알렸습니다. 송중기 측은 이혼에 대한 입장 대신 영화 촬영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파경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부터 각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송혜교는 중국 등 해외에서
광고 행사에 참석하며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방송을 앞두고 있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시청률이 40%에 육박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다음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고 같은 해 10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송중기가 먼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파경이 공식화됐습니다. 송혜교 측 역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혼할 때와 달리 시차를 두고 입장을 밝힌 데다가 입장문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져 각종 추측성 루머가 돌았습니다. 특히 박보검 등 다른 배우들이 언급되면서 근거 없는 뜬소문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고성의 막말, 몸싸움, 끝내 구급차가 출동하는 모습.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수탁해본 이른바 동물국회의 모습인데요. 오늘 비슷한 광경이 당 내부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집안 싸움이 이제 막장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국회 이야기 먼저 나눠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력 인사를 대변 현실론을 친일파로 하면서 사퇴하셨습니까? 그럼도 말해주시오. 영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됐습니까 도대체? 뒷골목 변달들도 이렇게 정치 안 합니다. 이게 손학규 정치입니까 정말?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론을 내줘야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할 건지. 대표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상한 대표님도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가실 거면 저희를 밟고 가십시오. 영문이 없으니까 간식 끝내세요. 아니. 대표가 어딨습니까? 장지현 비서장이 이분을 갖다 이렇게 넘어뜨렸습니다. 장지현 비서장이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찍으세요. 이게 바로 손학규 정치입니다. 저게 아치스 무슨 정치냐? 먼저 권성기 혁신위원과 우리 젊은 혁신위원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당의 지도부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에 어울리지 않는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싸움의 핵심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요? 네, 혁신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당내 분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혁신위를 구성을 해서 이 혁신위로 하여금 당의 이런 내분이라든지 또 당의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달라라고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 혁신위에서조차도 사실은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혁신위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안건으로 정했고 거기에 반발해서 또 혁신위원장을 포함한 세 사람의 혁신위원이 또 사퇴를 했고 네. 이런 것들이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엔 유승민 의원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20일 오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제안을 했고 네. 그 마지노선인 오늘 바로 그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서로 간에 이런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난리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이른바 폭로가 도화선이 됐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위원회의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현역 의원 2분이 9분 중에 혁신위원 1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 혁신위원에게 손학규 대표 퇴진을 혁신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해훈 전 대표는 저에게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가줘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손학규 대표입니다. 네, 어제 오늘 기자회견을 이어서 보고 왔는데요. 먼저 어제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해보죠. 유승민 전 대표가 혁신위 측에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어제 그 임재훈 사무총장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 현역 의원 2명이 혁신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손학규 대표에 대한 퇴진안을 상정시켜야 된다. 네. 이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혁신위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안건을 만들었고요. 그 안건을 이제 상정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란들이나 내분들을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권파로 분류되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의 목을 치는 혁신안을 상정하기 만무한 것이고, 실제로 혁신위가 굳이 어떤 당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었을 텐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에는 당대표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그런 혁신위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거든요. 네. 즉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어떤 당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위기에 빠진 정당이 일종의 일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혁신위가 일종의 당권 경쟁의 도구로 전락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국민 앞에 참 보이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7일 날 주대한 그 혁신위원장을 만났지만, 만난 건 인정했습니다. 네. 만났지만 그 손학규 대표에 대한 거취를 요구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네, 그럼 뭐 어떤 대화를 나눈지에 대한 내용은 진실 공방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이어서 바로 오늘 이해훈 의원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공방의 상황을 보면 이겁니다. 임 사무총장이 주대한 혁신위원장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으면 얘기가 좀 다를 텐데, 아까 보셨듯이 9명의 혁신위원장 1명을 만났다, 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젊은 혁신위원 1명을 이렇게 음모론처럼 이야기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유승민 전 대표 측에서 아니 혁신위원장을 만났다. 왜냐하면 주대한 혁신위원장은 박주민 전 최고위원도 만났고, 또 사실 그 손학규 대표도 만났어요. 네. 그러다 보면 아니 의원들을 만나서 혁신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뭐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까지 이제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임 사무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기를, 아니 분명히 그 강압이 있었다. 그건 제2차, 3차 제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보가 바로 오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조용술 전 혁신위원이 이해훈 최고위원을 다시 이제 거론을 하면서, 네. 전 최고위원을 거론하면서 직접적으로 또 이 자신한테 와서 그 손학규 대표의 퇴진에 대해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원 당규의 2조에 보면 네. 혁신위원은 그 어떤 외부의 외압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항으로 당원 당규 위배됐다라고 네.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실 공방, 그야말로 만약에 진짜 그 손학규 대표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당 조사위를 구성해서 한다 그러면 거의 이 당이 깨지는 방향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면 양측이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까지 지금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앞서서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퇴진하면서 검은 세력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유승민계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목을 했다고 오늘 상황을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때 11일이죠. 그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선동하는 검은 세력 이 있다. 네. 그 검은 세력 때문에 자기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임사무총장의 발언 또는 오늘 조용술 전 혁신위원회 발언으로 연결된다면 검은 세력은 바로 유승민 네. 전 대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 시작하자마자 포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은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검은 세력에 크게 분노를 느낀다면서 사퇴하여 혁신위가 멈춰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혁신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소하려다가 더 심각해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대환 전 위원장과 조용술 전 혁신위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원당규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발표 내용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당의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주 위원장은 단식으로 건강이 무척 악화가 됐을 텐데 이제 단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유승민 전 대표가 혁신위 인사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보통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혁신위원들이 오히려 현역 의원들을 많이 찾아가거나 네. 현직 당대표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당의 혁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만 혁신위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의 경험과 물론 이제 당의 역사가 짧습니다만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혁신의 어떤 진짜 말 그대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혁신이라면 그런 역할들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일정하게 정당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보장되지 않은 접촉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조용술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특정 인사 즉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주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혁신위가 원래 어떤 본연의 어떤 역할이나 소임을 다 하기에는 이미 그 안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예.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진상조사로까지 이어질까요? 과연 이제 지금 오늘 같은 사태가 한번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 측 혹은 당권파 측이 이 과정에서 아까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셨던 진상조사를 강행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 반발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더 지금보다 더 국민들 앞에 좀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숨고르기, 그다음에 지금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위에 대한 재정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여준 어떤 감정의 상태, 대립의 갈등의 구조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 미래,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당 지도자들이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오늘 하루 그 단식을 하고 실신해서 119 구급대 실려갔다는 그 권모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39, 40 정도 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로 정치인들과 좀 호흡을 할 수 있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손학규 대표 발언 이후 회의장에서는 당권파와 퇴진파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든 혁신위를 정상화해서 당이 화합하고 자강하는 데 앞장서야 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전임 대표와 혁신위원들을 흠집내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긴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혁신위원회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 인사가 현역 국회의원 2분과 함께 혁신위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은 혁신위의 독립성 침해로 보여질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단식을 열흘 넘게 지속하고 있는 젊은 혁신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는 의도였다면 인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당직자로서의 자격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우선 임재훈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손학규 대표께 요구합니다. 네, 임재훈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냥 진짜 중립적인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를테면 지금 혁신위원이 바로 깨졌잖아요. 그렇다면 왜 깨졌냐면 나간 혁신위원들을 누가 임명했냐, 누구 측 인사냐, 남은 혁신위원은 누구 측 인사냐가 너무 명확하게 지금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만나서 어떤 외압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주대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만약 표현을 한다면 외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주대한 위원장은 사실 손학규 대표가 직접 임명한 사람이고 손학규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안 중에 자신이 이제 지명했잖아요. 뭐 정병국 의원을 뭐 임명해야 된다든지 또는 제3의 인물을 임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주대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또 의심도 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신뢰로 사실 형성된 관계지 이것이 진상 조사를 해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풀려 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굳이 저렇게 되는 것은 이미 깨졌어야 할 당이 다른 어떤 이유들, 그러니까 어떤 명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당을 계속 가져가야만 뭐 어떤 당 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계산 때문에 계속 존속하고 있는 상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풀려나갈 수 없는 매듭이 고르디우스의 칼처럼 하나에 딱 끊어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계속 추태로 남아있는 상태. 국민들이 바라볼 땐 그 어느 편도 사실은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손학규 대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혁신위원들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식 11일째인 권성주 혁신위원이 전면에 나섰죠. 당시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도대체? 원의원님. 뒷골목 건달들도 이렇게 정치 안 합니다. 표지 유지하시려면 대표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숫자를 위에 민기 아니에요. 한숫자리 넘어졌잖아. 여러분 찍으세요. 이거 찍어요. 이거 찍어. 이게 바로 손학규 정치입니다. 이게 바로 공당이 얘기해서 됩니까? 이게 한 사람의 당입니까? 이게 민주정당입니까? 있어 혼당이지. 119 불러주세요. 오늘 야치를 정치하면 안 돼. 몇 번 봐도 씁쓸하네요. 건달, 양아치 이런 단어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학규 정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손학규 대표의 대응 방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상황에서 최고위 비공개 최고위를 끝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권성주 혁신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가로막았고 그 과정에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언론에 이제 노출되면서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학규 대표의 어떤 정치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그 한나라당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여러 당 대표도 하시면서 지방선거도 치르고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탈당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정치 역정이 상당히 이제 보기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 가서 많은 그 손학규 대표를 기억하고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많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면이. 그래서 특히 이제 저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구조적으로 아니면 태색적으로 이 일종의 분당의 씨앗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분들이 계속 어떤 명분 없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어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계 개편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서로 트집 잡으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 하고 나중에 이제 각자 갈 집들이 있어야 이제 이혼을 할 텐데 지금은 이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서로 이제 명분 쌓기 혹은 트집 잡기로 계속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제 공당으로서의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어떤 교부금도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고위원회의가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때 과연 집안 싸움에 몰두할 때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권성주 혁신위원 뭐 지금 건강은 괜찮다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1일째죠. 정확하게는 손학규 대표가 10일 단식을 통해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획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하루 더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보셨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또 몸싸움도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서 들리는 얘기나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아주 크게 건강이 해치지지 않았다. 탈수 현상이 좀 있고 회복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 이런 정도의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권성주 혁신위원 병원으로 이송이 되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권성주 혁신위원과 우리 젊은 혁신위원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당의 지도부로서 또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중간중간에 화해 지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태생적인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둘 다입니다. 일단 태생적인 그 한계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당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결합이 안 됐어요. 늘 어떻게든 뭐 그 다음 단계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5단계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 다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2단계까지도 가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차라리 중요한 건 이 당의 가장 큰 최대 주주들이 직접 나서라라는 거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만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개다 그러면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독일에 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안철수 개가 직접적으로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또 이쪽, 어떤 때는 이쪽 하고 그 좀 여러 가지 어떤 행태로 보입니다. 또는 이 바른정당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바른정당계가 내세우는 명분이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 파문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집안 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도 사실은 바른정당계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고 손학규 대표에게 사실은 가장 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금까지 각 쌓아왔던 정치 경력 그것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고 또 정말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뚫고 하나의 야당 정치인으로서 또 자리매김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손학규 대표에게 있어서의 정치적인 어떤 정말 경력이라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상대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더라도 젊은 정치인이 11일 동안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단식에 명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나가려는 어떤 행동 그것이 정말 이 걸맞는 어떤 행동이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또 비판을 받을 또 대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모두 비판을 받는 어떤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아예 뒤에 있지 말고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들이 다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리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바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사태에 많이 가려졌지만 민주평화당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민주평화당 내 호남권 의원들 중에 이제 일부가
정치연대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정치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정동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박지원, 유성엽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대한정치연대가 사실상 나눠져 간 거죠. 그 분당 이제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도 이제 그 당권파가 또 새로운 또 모색을 하는 그런 흐름들에 또 섞일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또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정치연대와 그 당권파 간에 이제 서로 날선 비방전이 이제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과연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뭐 좋은 뭐 그 줄까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지난 그 탄핵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분열과 이 합종을 계속 반복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 두 정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리드하거나 이거를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 즉 뭐 예전의 어법으로 치면은 그 대표적인 뭐 대선 주자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래를 기대할 게 없는 정당이다 보니까 내부 지분 싸움에 이제 열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한 지지율을 올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지지부진한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지지층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 정당의 한계들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회 상황 이야기하느라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는 자국 정치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참여연 선거가 있었습니다.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개헌선에는 다다르지 못한 아베 총리. 향후 한일 외교에는 어떤 수를 두려고 할까요? 두 번째 주제의 영상 보겠습니다. 전남의 국민들이 이수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韓国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野放しにしないように直ちに是正の措置を取られ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일의 과거에 대해 공부하고 아베와 그의 정권에 대해 분노하며 일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나시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쪽의 승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참여연 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참여연은 지금 264석 중에 절반씩 3년마다 총 임기는 6년이거든요. 네. 절반씩 3년마다 이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랬을 때 참여연 전체 의석에서 245석이라는 건 사실 이번에 3석이 더 늘어나요. 예. 이전보다. 그래서 전체는 245석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획득할 때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미 지금 아베 총리는 이번에 그 선거 공약으로 조기 개헌을 아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개헌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초점이었는데 중의원은 이미 개헌선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분의 2.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번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미 개헌선을 양쪽 다 획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사학연금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되느냐에 이제 눈길이 모아졌는데 그러니까 자유민주당 자민당만 113석입니다. 한데 개헌을 요구하는 그런 개헌 세력을 전부 합치면 3당이 됩니다. 3당 공명당과 그다음에 유신당까지 합치면 160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3분의 2인 164석에 약간 모자라다. 근데 문제는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3석을 합해서 160석인데 네. 무소속이 전체로 17석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개헌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17석 중에 14명이 되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개헌을 진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무소속 중에 더 뭐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14명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아베 총리가 보이는 자신감 중에 하나는 앞으로 충분히 네. 자기의 3년 동안 이제 다시 참여연 선거를 3년 남았거든요. 3년 이내 자신의 임기를 또 다시 연장을 하면서 획책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절반의 승리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또 분석할 수가 있겠죠. 네. 아베 총리는 오늘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김없이 지금의 한일 관계 원인을 우리나라에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現在の日韓関係を考えたときに、最大の問題はですね、国家間の約束を守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信頼の問題ですね。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行為を韓国が一方的に行い、国交正常化の基礎となった国際条約を守っていな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다. 이 개인의 기업에 대한 민사 소송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를 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사실은 이제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대한 국가 배상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일본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국제법상으로나 봤을 때 실제로 그 조약의 내용을 2005년도에 공개된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신뢰 문제를 계속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은 이제 위안부 얘기까지 같이 했단 말이죠. 네. 위안부랑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걸면서 사실은 역사 문제가 이유가 돼서 즉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노 외무상의 블로그 7월 20일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네. 사실은 뒤에 가서 이제 수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이건 별개의 문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냐면 수출 이 대북 지원이나 이런 어떤 북한으로 전략 물자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오늘은 아예 경제산업성 사람들이 한국 기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 확인되지 않는,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 올려놓고 실제로는 과거의 역사 문제를 명분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은 안보 문제, 어떤 것은 역사 문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사실은 큰 틀에서 했던 이번에 어떤 일본의 조치들, 일본의 속셈을 규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뭐냐면 자유주의 무역을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실질적으로 역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대북 수출 전략 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향후에 있을 기술 패권에 대한 즉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왔고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넘어가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령 뭐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때리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 미래 경제까지도 건드리는 문제로 이 부분의 본질을 규정한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어제는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최소한의 선을 지켜라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청와대에서의 대응이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일본의 정치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이런
지금 멘트를 한 건 네.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의지를 일본에다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청와대의 어떤 그런 그 워딩이나 멘트들은 국내용도 많았거든요. 네. 일단 국내에 안심시키거나 또 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확전의 어떤 의지를 이렇게 다지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일본에 대해서 어떤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여지고 더불어서 사실은 제가 좀 바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의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미 확전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물러설 수 있는 어떤 선이 되려면은 그 전에 외교적인 어떤 이 루트를 걸었어야 됐는데 이미 저쪽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할 선을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도 전쟁만 하진 않거든요. 예, 군사적인 기로는 계속해서, 외교적인 그런 통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그 외교적인 이 확전 속에서 물밑으로는 또 다른 어떤 통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은 이미 정부 간에서는 소통이 안 될지 몰라도 또 다른 어떤 민관 베이스, 왜 남북 간에 굉장히 힘들 때, 남북 간에 또 이 전체적으로 이 소통이 힘들 때 1.5 트랙,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라든지 혹은 그쪽 그 스웨덴이라든지 이쪽에서 1.5 반민 반관 회의가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정부 간에 이렇게 부딪힐 때는 또 다른 통로가 필요하다. 그 통로로서 계속적인 어떤 또 이 소통 또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될런지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일본탄 불매 운동을 벌이고 계시고 그 과정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라는 것으로 좀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그 반대급부로서의 어떤 제1야당의 어떤 딴지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네. 정당 지지율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처음 이제 선출됐을 때 당시에 지지율로 완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지율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기회가 어떤 산업 체질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 말씀을 하신 건 지금 국내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려, 이것이 정말로 어떤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전이 됐을 때 얼만큼 버틸 수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일단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에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언제나 닥쳤을 때 사실 그것을 돌아보고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안들이 늘 나온다는 거죠. 이미 김현종 지금 안보 2차장이 16년 전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이미 10수년 전에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안 했던 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규제.
정부의 규제가 물론 이 정부만이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도 규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산업 아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 부품이 일본의 프리미엄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우위를 상대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일본이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 부품을 막아서 수출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네. 플랜 B, 플랜 C가 분명히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미리 대응하는 또 그런 그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또 다른 어떤 대응책을 사실은 발표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즘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아주 뜨겁습니다. 뭐 연일 대일 여론전의 최전방에 나서 있는데 최근 9일 동안 40여 건을 올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민정수석이 이렇게 전방에 나서서 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늘 프로 이제 더 이상 페이스북 정치는 하지 않겠다. 잠시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지켜보겠다 했죠. 이런 네. 입장을 가지셨는데요. 어쨌건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그 안에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갖게 되는 비분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늘 그동안에 이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함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국내 언론이나 국내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서 특히 일본과 관련돼서는 우리의 입장을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정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네. 실제로 이런 것은 과거 우리가 600년 뭐 일본과의 역사에서 770여 차례를 저희가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늘상 있었던 과거에 대한 어떤 그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고종이나 이런 시절에 일본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국익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논의가 됐었고 이런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공직자지만 개인의 입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오늘 김문수 전 지사는 이것을 선독으로 규정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요. 네. 조국 민정수석의 SNS를 비판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비분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자는 사실 비분 관계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사실 국가적 위기잖아요. 국가적 위기에서 공직자가 먼저 국민보다 먼저 비분 관계에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진짜 전쟁 상황까지 간다면 사실은 첫 번째 전쟁 상황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주고 또는 냉정하게 이것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냉정하게 이 사안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사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지 공직자가 나서서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표현 까지 써가면서 지금 이 국내의 어떤 그런 이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 분명히 이게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김문수 전 지사는 이제 오늘 지금은 친미 친일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이슈가 지금 친일 반일이라는 이슈로 좀 정치권에서는 소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청와대의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사실은 단일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메시지 아니면 대변인이 대변의 그것을 이제 통합해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해서 단일화돼야 되는데 개별적인 입장을 개별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해버리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 논란을 청와대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김문수 지사의 어떤 표현도 적절치 못합니다. 적절치 못하지만 그러나 적절치 못한 바를 왜 청와대가 하나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너무 그건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각이 하는 발언을 사실 당에서 자민당에서 사실 정반대의 목소리를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논란을 사실은 이 주도하는 것이 또 청와대의 어떤 SNS 정치가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비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실제로 법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분관계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분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역사적인 사실, 법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근거해서 얘기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희망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홍콩에서 일면 송환법 반대 집회가 열린 어제 시위대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백색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시위에 불만을 품은 친중파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홍콩 도심의 한 전철역에서 흰옷 차림의 남성들이 시위대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들은 저녁부터 윈농역 부근을 배회하다가 밤 10시 30분쯤 역사로 들어가 시위대를 강목과 막대기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곳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들은 정차한 전동차로 피신한 승객들에게까지 쫓아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송환법 반대 시위 참여자들을 겨냥한 백색 테러가 벌어졌다면서 송환법 반대 시위에 불만을 품은 친중파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들이 폭력 조직인 사마페 소속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시위대가 홍콩 주재 중국 정부 연락 판공실에 걸린 중국 정부 휘장을 훼손한 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 홍콩 사무 판공실은 일국가 이체제 원칙에 마지노선을 건드린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특구 정부도 휘장 훼손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We absolutely do not condone that sort of violent acts. And let me make this clear again. Violence is not a solution to any problem. 지난달 초부터 7주째 이어진 홍콩 시위는 반중 정서 확산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YTN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 3위를 차지했습니다. KBS가 발표한 올해 2분기 미디어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는 1순위 응답 기준 JTBC 33.4%, KBS 17.6%, YTN 13.2%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5.8%로 지난 분기보다 3.9%포인트 늘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K의 최정과 로맥이 한지붕 홈런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투구 타조의 영향으로 30개만 넘기면 홈런 1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반기를 마친 시점의 거포들의 홈런 성적표입니다. 한 개 차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정과 로맥의 경우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각각 7개씩 줄었습니다. 공인구의 반발 개수를 낮추면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KBO 리그의 홈런이 줄어든 탓인데 현재 추세라면 시즌 막판까지 32개 정도면 홈런 1위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7개로 홈런왕에 올랐던 2013년 박병호 이후 6년 만에 30개 초반대에서 최고 거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최정이 도망가면 로맥이 따라가는 형국 속에 올스타전 홈런왕에 오르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는 로맥의 추격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방망이 거품이 빠지면서 리그 평균 자책점이 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마운드에서는 20승 투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1985년 김일용 이후 24년 만에
전반기 15승 고지에 오른 두산 린드블럼은 탈삼진과 평균 자책점까지 세 부문 1위 석권으로 바뀐 공인구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You know, every night something special happens, and it's a blessing to be able to be here, be able to pitch, and just just be able to experience it. It feels like a dream, but it's reality. 지난해 극심한 타고 투조에서 180도 뒤바뀐 투고 타자 시대. 홈런 타자들은 좀처럼 뻗지 않는 공에 한숨을 쉬는 반면 투수들은 장타 부담이 줄면서 모처럼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아일랜드의 셰인 라우리가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박상현은 공동 16위로 선전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파3 13번 홀에서 라우리의 두 번째 샷이 벙커에 빠집니다. 하지만 벙커샷을 홀컵 2m 안에 붙이자 갤러리들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네타차 2위 플리트 우드의 추격 의지를 꺾는 파세이브. 위기를 극복한 라우리는 이후 격차를 더 벌리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5언더파 269타. 경쟁자들이 평균 시속 32km의 거센 바람에 무릎을 꿇었지만 라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2위에 6타 앞선 압도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자신의 생애 첫 메이저 우승입니다. It's just incredible to be sitting here with that trophy in front of me. I mean, like, look at the names on it. It's just, I just can't believe. 잉글랜드의 플리트 우드는 라우리와 격차를 줄일 기회에서 오히려 더 난조를 보이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또 남자 골프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2위 이상 성적을 내는 진기록을 노렸던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는 4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상현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2타를 잃었지만 최종 합계 2언더파 공동 16위로 선전하며 한국 선수 중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안병우는 1오버파, 황인추는 2오버파로 각각 공동 32위와 공동 41위에 올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유벤투스의 호날두와 1년 9개월 만에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손흥민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친선 경기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1차전에서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전반 4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전반 4분 골대를 맞히는 강력한 슛으로 공격의 포문을 연 손흥민은 전반 30분 팀의 선제골에 관여하는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토트넘은 3대2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강릉 27도로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강릉 34도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 동안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습도가 높아지며 불쾌감이 무척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불쾌지수가 전원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4도, 강릉 27도, 청주 25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춘천 33도, 청주 34도, 광주 33도, 부산 30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밤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